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8월입니다. 8월 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볕더위에 수박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수박 소매 가격이 평균 23,022원으로 한 달 전보다 25.5% 상승했습니다. 한 달 전 2만 원 안팎이던 수박 가격은 현재 3만 원 안팎으로 일제히 올랐고요. 일부는 가격이 2배가량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과일 유통 판매 관계자들은 수박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 계속된 열대야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당분간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2030 세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나 담화가 나올 때마다 매번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시장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와 2030 젊은 층에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 이른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현재 7억 원 이하 아파트는 무주택자의 경우에 최대 4억 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한 만큼 영끌 매수를 통한 내 집 마련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부터 만 18세에서 49세도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이 접종 대상자는 1,777만 명으로 앞서 마스크를 구입했을 때처럼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8월 18일까지, 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중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군과 택배 근로자, 학원 종사자 등은 17일부터 우선 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8월 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4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9,7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일 0시 기준 21만 4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백신 총 1차 누적 접종은 1,944만 4,1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13,300여 명이 2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714만 5,92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도쿄올림픽 메달 소식입니다. 어제 여서정 선수가 한국 여자 체조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하면서 기쁜 소식을 알려왔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 잠시 그쳤다가 낮에 다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퍼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가량 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부터 그치겠는데요. 비에 의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3도에서 27도, 한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잦은 비와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씩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안건우 기자, 어떤 소식 들고 왔어요?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후텁지근해요. 너무 덥죠.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무더위에
요즘 식중독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너무 더우니까. 그래요. 전 네. 열사병 이거 무서워. 열사병. 무더위에. 그쵸.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차량 화재입니다. 촬영하지. 근데 이 보통 여름에? 화재는 겨울에 많이 겨울이죠. 발생하지 않아요? 보통 다 건조하고 겨울 생각하시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방서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름에 발생한 차량 화재가 17.1%나 됐거든요. 겨울에 비해서는 5%포인트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오호. 그러니까 여름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아이고야. 네,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지난달 18일 경기도 부천입니다. 네. 버스 뒤편에서 연기 올라오죠. 버스 열받아. 네, 버스에서 연기가 나요. 가열돼가지고 저렇죠 뭐. 자, 그리고 잠시 뒤에 강한 폭발음이 들립니다. 불이 네. 크게 오르고 있죠. 다행히 이제 불길은 10분 만에 잡혔고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불길이 잡히면서 불행 중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대피하셨는 모양이네. 네, 운전기사와 승객도 곧바로 대피했거든요. 네. 야, 저 승객들 진짜 많이 놀랬겠어요. 정말 위험천만했죠.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과열의 원인이 폭염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같은 날 버스 사고가 있기 약 1시간 전에 서울 여의도에서 비슷한 차량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이 영상인데요. 도로에 세워진 승합차 앞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죠. 웬일이야. 네, 소방대원이 특수 소화 용액을 분사하니까 이제 차량 밑으로 하얀 거품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이게 또 유료 화재 현장이다 보니까 물 대신 거품을 덮어서 불길 확산을 막는 겁니다. 다행히 화재 10분 안에 잡혔고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저걸 보는 시민이 상당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네. 여의도 아시겠지만 사람 정말 많잖아요. 네, 네. 그쵸. 여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인명 피해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 비슷한 화재 둘 다 엔진룸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거든요. 전문가들은 여름철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엔진룸의 온도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먼지나 기름때 같은 게 있다면 발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룸을 각별히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10분 만에 불이 잡혔는데 또 아까 자동차 상태를 보니까 많이 파손됐어요. 네, 진짜. 이게 자동차 화재 같은 경우는 정말 발화가 빠르고 그리고 확산도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차량이 금방 전소가 돼버립니다. 아이고. 주변에 있는 차로 번지면 피해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네. 그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정말 시커먼 연기 기둥이 큰 솟아오르죠. 뭐 대형 화재 같은데 2019년 여름에 일어났던 화재 사고입니다. 네. 강원도의 한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네. 1톤 택배 차량에서 최초로 불이 났고요. 화재가 옆차로 옮겨 붙으면서 대박. 순식간에 어떡해. 넉 대의 차가 불에 탔습니다. 네. 불은 25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이 화재의 원인 역시 폭염 속 엔진 과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지나간 사진 보니까 정말 차량이 정말 뼈대만 남았잖아요. 진짜 다 타버렸어. 아우, 저거만 보니까 불이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불이 안 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부분일 것 예방이 같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네, 먼저 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엔진 과열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네. 장기간 운전을 할 경우에는 냉각수가 부족하면 차량 엔진의 열기를 식혀줄 수가 없게 됩니다. 아하. 그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냉각수가 충분한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고요. 또 보충도 해주셔야 하고요. 또 냉각수 파이프에 누수가 생기진 않았는지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아주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엔진 과열이 온 게 아니냐 하고 의심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어컨을 끄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작동 중일 때는 엔진이 더 쉽게 뜨거워지거든요. 만약에 이 에어컨을 켰는데 엔진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에어컨을 잠시 꺼주시는 것도 좋은 에어컨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는 여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바로 계기판에 있는 냉각수 온도계인데요. 보통 이제 95도 이하가 정상 범위인데 만약 온도 게이지가 적색 부근에 있거나 경고등이 울리면 이게 엔진이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럴 땐 최대한 빨리 차를 세우고 가까운 정비소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네, 차량 화재는 특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잖아요.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거 하나쯤은 꼭 챙겨라. 이런 게 정말. 일단 뭐가 있을까요?
집에만 소화기를 두실 게 아니라 차량에도 소화기를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손 닿는 곳에.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차가 진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동에 맞춰서 시험을 거친 소화기가 차량용 소화기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쓰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또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매하셔서 운전석에서 가까운 곳에 꼭 손 닿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폭염에는 나만 더운 게 아니고 내 차도 덥다. 내 네. 차도 열받을 수 있다. 네, 점검 철저히 해서 사고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이것이 44번째 깨진 남자. 네? 결혼이 결혼이 여기서 네 번도 아니고 뭐가 깨졌을까요? 대박이다. 뭐가 깨졌을까요? 44번이나.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답은 치아가. 치아가 뭐야, 이거? 44번째. 자, 이 사건은 가게를 운영한 한 사장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고객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요. 사장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우리 빵이 맛있다고 찾아주시는 단골들 덕에 하루하루 힘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손님이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나와! 제가 사장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사장이야? 네. 당신 이거 보여 안 보여? 이 집에서 사간 빵에서 호두 껍데기가 나와갖고 내 이가 부러졌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저기 이상하다. 호두 껍데기가 왜 들어갔지? 그 우리 빵에는요 호두가 안 들어가요. 꽉기를 못 알아들어. 당신 빵. 이물질 들어가서 내가 이가 부러졌다고. 취업이 전액 안 물어내면은 내가 당장 식약처에 신고해갖고 당신 내 빵집 완전 소문 쫙 내갖고 마개할 거야. 빵을 먹고 이가 부러졌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고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치료비를 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결국 성화에 못 이겨 고객에게 치료비를 다 배상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빵 사장. 잘 지냈는가? 예, 선생님 그때 다치신 건 괜찮으세요? 이 부러졌다고. 그거 치료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 빵 만들 때 그 신경 좀 잘 쓰라고. 네. 그럼 나 간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잠깐만 손님. 왜? 여기 뭐 떨어뜨리셨는데 호두? 근데 이 호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호두. 뭐 어디서 봤다 그래? 그거 내 옷도 때. 잠깐만요. 잠시 호두 점검하고 가실게요. 지난번에 우리 집 빵에 들어갔다고 했던 그 호두잖아요. 그거랑 똑같잖아. 뭐가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이리 줘봐. 뭐 생삼 잡고 있어. 나 바쁘니까. 그럼 이만. 저 사기꾼 잡아라! 글쎄 알고 보니까요. 자기가 호두 껍데기를 조각 내놓고는 그거 빵에서 나왔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 말고도 당한 사장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괘씸한 손님을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된 사기야. 얘기였군요. 네. 구체적으로 걸렸어. 알아볼까요? 이거 어떤 사건인지. 네, 호두알 하나로 자기가 가진 이보다 더 많은 치아가 깨졌다고 주장한 남성의 네.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구입한 제품에서 호두 껍데기가 나와서 이가 깨졌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치아가 깨진 것도 또 호두가 들어갔던 것도 남자가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짓말로 여러 군데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주로 휴게소 식당이나 백화점 혹은 마트에 입점한 식품업체를 노렸는데요. 같은 수법으로 총 44개 업체에서 2,7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어머. 44개 업체가 당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예, 결국 그럼요. 잡히잖아요. 네. 나쁜 놈. 이
범행이 네. 대범하다 못해 좀 황당하기까지 레퍼토리도 되게 단순하고요.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CCTV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경북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아, 검은 옷을 입은 대형마트 저 하네. 남성, 바로 저 남성이에요. 네. 저 남성 주목해주세요. 매장 기웃거리죠? 오. 그러더니 빵 하나 들고 가죠. 네. 사기 행각을 벌일 목표문, 자, 오늘 너로 정했어. 갖고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이 나와요. 예? 자,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주었다는 호두 그 껍데기입니다. 구입한 빵에서 이런 이물질이 나왔다고 네. 주장을 한 건데요. 남자는 이걸 씹는 바람에 자신의 이가 부러졌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 저 조그만 걸로 무슨 부스러기, 아유, 저런 걸로 무슨 이가 깨져. 꼭 전 솔직히 저거 너무 작아서 저게 치한 줄 알았습니다. 저게. 아니 근데 대체 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벌인 거예요? 이런 공갈이 꽤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까지 한 2년 정도 계속되어 왔는데요. 범행 지역도 뭐 서울, 경기, 전국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야. 그 식품에서 이렇게 이물질 나와서 내 이가 치아가 손상됐다 이러면 그 업주 입장에서는 엄청 놀라고 당황스럽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업주들 소상공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또 협박까지 했다고 아유, 합니다. 나쁘다. 자신이 지출한 치과 치료비 내역을 보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남자가 보낸 치료비 내역 문자나 진단서가 모두 조작된 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문자를 제가 또 준비를 네.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어. 왼쪽이 남자가 보낸 문자인데요. 오. 치아보험 26만 8천 원이라는 내용이 있죠. 네. 네, 출금 문자처럼 보이지만 남자가 간해수공업으로 어. 직접 써서 보낸 문자입니다. 웬일이야. 간의 수공. 자, 진단서 사진도 같이 보냈어요. 어. 잘 보시면은 요건 역시 다 워딩으로 만든 건데요. 잘 보시면 병원과 환자 이름도 없는 그런 가짜 진단서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조작을 야, 저게 조작을 고스란히 증거네, 네. 증거. 아니, 좀 조작의 그걸 증거. 싸게 써 이제 저기 네. 충격적인 게 잔액을 보니까 12억 3,5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너무 많이 찍으셨다. 진짜 자기 바람을 네. 봐먹는 그러니까 출금 내역도 진단서도 모두 다 허위로 드러난 게 된 건데 맞아. 게다가 남자의 황당한 행위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그 말씀하신 통장 잔액 그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남자는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또 유포를 했는데요. 당시 전화 내용을 보면 나는 해당 백화점의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라 정말 플래티넘 회원이다. 아유. 그리고 이 임원들과 가족처럼 지낸다. 아이고. 이런 또 아유.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네.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아하.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뭐 휴게소 혹은 마트에 입점돼 있는 빵집을 노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특히 이런 매장들, 백화점이나 마트 눈치를 보면서 고객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게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휴게소 같은 경우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또 소문까지 나버리면 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금품을 건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받은 업주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는데요. 한 업주는 악성 고객에게 질려서 5년 만에 폐업을 결정합니다. 아, 대기업 임원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 하나 내가 망하게 못할 것 같아. 뭐 거의 이런 식이었다는 거잖아요. 신고를 했겠죠. 이게 처벌해야죠. 이런 사람. 네. 경찰이 또 7개월간에 걸친 추적 끝에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피의자 누구였느냐? 40대 남성인데요. 이 사람 직업이 따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무직이라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피의자는 상습 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고요. 네. 또 호두 껍데기도 범행 도구였잖아요. 황당한 건 검거될 때도요. 또 호두 세 알이 있었대요. 체포될 때도 호두가 들어있었다고요? 아이고. 호두를 호두와 너무 영원히 좋아하네. 함께. 아니, 호두에 무슨 안 맺힌 사람이야? 왜 그래? 그러니까요. 어디가 또 진상 부리려고 호두를 야. 또 챙기고 다녔어? 이게 진짜 웃지 못할 일인데요. 네. 심지어는 폐업을 결정한 곳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피해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사람 이거 처벌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 소상인들 힘들잖아요. 맞아요. 빵집도 소상공인인데 네. 이 빵집에서 빵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감빵에 빵이 가야 됩니다.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건 협박죄가 되고요. 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을 경우에 공갈죄가 돼요. 공갈죄는 더 중한 범죄라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런 그 아주 재질 나쁜 사람은 실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네. 왜 또 남자가 지금 대기업 임원까지 사칭하면서 사칭했죠. 치료비 주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실제로 폐업까지 한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통해서 뭐 사람들 다 듣는 데서 뭐 욕설을 했다거나 사회적 가치평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모욕죄나 뭐 업무방해죄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죄도 성립을 하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남자로 인해서 어떤 영업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다 손해가 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블랙 컨슈머라는 네. 말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많겠네.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네. 사연이 있었잖아요. 이제 올해 6월에 고객의 항의 전화에 시달린 그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숨진 이른바 맞아요. 네. 새우튀김 예, 사망 새우튀김 사연이 사망. 있었죠. 한 김밥 가게에서 주문한 새우튀김 3개 중 하나가 이상하다.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음식값 전액을 환불을 받았는데 또 고객이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하고 벌점 1점의 혹평을 왜 남겼잖아요. 이래 그리고 정말. 항의 전화를 받다가 이 업주가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는데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이 업주 숨지고 말았고 해당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말 큰 논란이 일었었죠. 블랙 컨슈머 문제 이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근데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블랙 컨슈머가 이제 와서 뭐 항의도 하고 뭐 허위글도 올리고 하면은 네. 억울해도 그냥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네.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 그게 또 시끄러워지면 또 이제 영업에 방해가 네.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충 해서 합의금을 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집 가서 또 똑같은 그렇죠. 협박을 하고 또 맞아, 돈을 맞아. 받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도 하고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도 되고 업무방해도 될 수 있거든요. 뭐 민사소송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CCTV라든지 녹음, 문자, 카톡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에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요즘에 이 블랙 컨슈머들 때문에 너무 피해를 입는 업주분들이 많아요. 막 네. 찾아오기도 하고 행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한 갑질 이런 것들 하는 분들 많은데 업주분들 끙끙 앓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더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일정 범위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그걸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변호사 찾으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정말 힘든데 맞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갈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요. 혼자 넘어진 이것. 치료비가 2천만 원. 혼자 혼자 넘어진 넘어진? 혼자 넘어졌는데 예인이. 수리가 2천만 원. 개인이야. 치료비 좀 안 넘어질 수 되지. 넘어지. 예인일까요? 예인이. 보겠습니다. 답은? 자전거. 자, 이 사연은 운전 중에 일어난 일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차량 운전자 역할 이정수 씨하고 자전거 모는 할머니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그날은 참 운전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도로에 차도 없고 황색등이 켜진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까당! 제 차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자전거를 탄 채 넘어져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장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나 죽었다! 갑자기 눈앞에 차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넘어진 거지. 아이고 허리랑 골반이 아작나버렸어.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할머니 일단 병원으로 가요. 없으세요. 예? 할머니는 병원에서 배태골 경부 골절상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차랑 직접 부딪힌 건 아니지만 사고에 죄책감이 들어서 제 보험으로 치료비 2천만 원가량을 배상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할머니 어떻게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유, 아직도 몸이 삭신이 다 쑤셔. 걷지도 못하고 아유 지독하게 아프다. 아유, 아프셔서 어떡해요. 저기 어서 쾌차하셔요. 이거 자네가 앞으로 안 보고 운전을 한 거지. 그래서 나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이대로 넘기면 안 되겠어. 나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겠어. 아니 병원에다도 모셔다 드리고 치료비도 다 드렸잖아요. 교통사고 내놓고 2천만 원으로 퉁치면 안 되지. 앞으로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100세 시대에 내가 골골대면서 몇십 년 어떠고 사고서 합의금도 또 내가 더 생각해 봐겠어. 아유 그게 또 너무하시네 할머니. 제 차랑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잖아요. 전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자네 차 피하려다가 나가 이 지경이 된 거요. 자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더 할 말이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하자고.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차량 부딪히지도 않고 자전거 타고 그냥 가시다가 혼자 넘어진 할머니를 도왔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니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아니 차하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도와드리고 치료비 2천만 원 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3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보고 놀라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전치 심의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차주는 당시 치료비 2,247만 원 전액을 보험으로 배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후에도 자전거 운전자 측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합의금을 요구를 하니까 차주가 억울한 심경과 함께 당시에 이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아니 그 CCTV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떨까요? 양측의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네. 봐야죠. 보고서 한번 볼까요? 네.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당시 교차로에 있던 CCTV와 또 차주의 블랙박스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시 CCTV 화면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고 당시 가고 장면이 있어. 담겼죠? 그냥, 예, 갑자기 넘어져요. 너무 멀리서. 저 너무 뭔데? 뭐예요? 교차로를 진입하는 순간 화색 뿌릴 때 직진해서 진입하거든요. 너무 멀죠. 여기 정말 뭐 근데 이거 이걸 봤다는 것도 신기해. 근데 왜 서? 염력인가요? 갑자기 저렇게 넘어져요. 자전거 비틀거리다가. 네, 당시 자전거는 아이고,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향해서 역주행으로 차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찍힌 각도를 다시 볼게요. 네. 자,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뀔 때 운전자 그대로 직진을 저희 하고요. 봤었군요. 네네. 여기서 직진을 하죠. 갑자기 근데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차량과 자전거 전혀 충돌하지 않았고요. 거리도 심지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차를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그쵸?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저거. 그냥 쓰러지시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차를 그렇지, 멈춘 것 그렇지. 같긴 한데. 착하네. 근데 이렇게 영상만 딱 보더라도 차량과 자전거 사이 거리가 좀 그러게. 이게 있거든요. 돼요.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 네. 누리꾼들도 똑같이 느껴졌나 봅니다. 네, 보면 대다수가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이었거든요. 네. 댓글을 보시면 자전거 혼자 넘어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래, 왜 맞아. 돈을 물어줘야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맞아. 저 사건이 운전자 잘못이라면 무서워서 그렇죠. 운전을 아예 못하겠다.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차량에 부딪히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있죠. 이 교통사고가 이제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교통사고도 접촉이 돼야지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도 접촉이 돼야지 이제 전염이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가끔 이제 접촉이 안 돼도 근거리에 있으면은 이제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진짜 비슷하네. 교통사고도 접촉이 되지 않고 비접촉인 경우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이제 쌩 지나가는데 이제 너무 이게 뭐 무서워, 소리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멈춰서 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접촉 사고로 해서 이제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이제 과실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실제 사례 좀 들려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2019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자전거들이 이제 막 도로를 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천천히 가니까 이제 뒤차가 이제 답답하니까 막 쌩 지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쌩 지나갔는데 그냥 바로 옆에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이 피해자가 소송을 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 자동차가 안전관리 의무,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결을 했어요. 다만 이제 배상액은 전액이 아니라 절반, 2분의 1을 책임지라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아까 영상을 봤는데 운전자가 이 경우에 책임을 다 진다 그러면 좀 억울한 측면이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비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고 그게 이제 결과로 이어져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진 좌회전 신호에서 차가 직진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어디서 왔냐면 오른쪽에서 났어요. 네네. 근데 이게 역주행 차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차주 입장에서는 저렇게 직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저렇게 딱 튀어나올 거로 예상을 거의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신호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차주 시야에서 보면 황색 불일 때 교차로 안에 진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운전하실 때 황색 불로 바뀌었을 때 막 애매하게 할 갈까 때가 말까, 있잖아요. 갈까 갈까 말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직진을 하든지 멈추든지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아. 교통 뭐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적색불에 이 운전자가 진입을 했다고 하면 신호 위반이죠. 그런데 아직 황색 신호인 상황에서 교차로 안에 진입, 그러니까 딜레마 존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운전자의 과실이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억울하거나 맞아. 과할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거들이나 상황들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본인이 뭐 이제 변호사 선임비 이런 게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에 이런 보장이 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받아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자전거,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비접촉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과실을 묻기 힘든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 이게 쌍방이 굉장히 막 옥신각신할 텐데 그러게. 이럴 때 주의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도 주의해야 되고 피해자도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접촉을 안 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잘못이 없구나.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아니 나는 잘못이 없지. 그냥 가는 그렇지, 경우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빨리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CCTV를 확보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운전자가 그냥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뺑소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뺑소니범이 돼서 정말 중하게 처벌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해서 구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과실 여부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고를 냈다고 하면 무서우니까 막 그냥 가버리시는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도로교통법 54조에 보면은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경우에는 즉시 내려서 차를 정차한 다음에 내려서 여러 가지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일단 내리셔가지고 안전을 이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리셔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구호 조치 취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도로에 널린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또 2차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는 어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까 비접촉 사고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진짜 사고 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아까 영상에서도 그런 맞아. 경우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수 있었던 있죠.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화면 지우지 마시고요. 꼭 보관하셔서 CCTV나 블랙박스 화면으로 본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접촉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치상죄가 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형이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다 전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한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이 가벼운 상해 같은 경우는 처벌을 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다만 하나 또 예외가 있습니다. 네. 이 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도 처벌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네. 정말로 주의 의무를 다 하고 보험에 가입했으면 설령 불행하게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도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 후에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도주 운전, 그러니까 네. 현장을 그냥 아무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이탈하게 그렇지, 된다고 그렇지. 하면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거든요.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면요, 5년 이상 징역에서 심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게 되고요. 피해자가 이제 상해에 이르렀다, 다쳤는데 모르고 그냥 놔두고 그냥 갔다. 네네. 이런 경우라고 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하고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무슨 책임을 져요? 네. 이럴 수 있지만 비접촉도 사고의 책임을 짓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예, 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네.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400만 원짜리 이걸 샀어요. 400만 원. 400만 원짜리면 뭐 비싼 걸 샀나 본데? 400만 원짜리. 슬리퍼. 정답 한번 비싸다. 보겠습니다. 400만 원짜리 블랙박스를 블랙박스 샀어요. 4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사연에 있어요. 이 사연에. 비싼데. 한 70대 아버지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씨,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 자동차 용품점 직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그.
저희 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에너지가 늘 넘치십니다. 전국 방방곡곡 캠핑을 다니시다가 요즘은 차박에 꽂히셨어요. 차를 타고 숙식을 해결하시겠다며 타고 다니던 SUV 차량을 뚝딱뚝딱 개조하셨더라고요. 짜잔. 야, 이거 나만의 캠핑카다. 어떠냐? 어? 침대하고 텐트하고 냉장고하고 이 다 중고라서 돈 한 푼도 안 들었어. 아버지,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적적 다 하시고, 이 영수증은 뭐지? 가격이 400만 원. 아, 이거 아버지 그 뭡니까? 아, 그거 새로 산 블랙박스 영수증이야. 이 새로 나온 신상 블랙박스를 저렴하게 팔길래 이 애비가 질렀다. 네? 아버지, 400만 원을 저렴하게 누가 그럽니까? 그 여기 집 앞에 자동용품점 있잖아. 자동차 용품점. 거기서 그러더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용품점 직원이 아버지에게 블랙박스를 400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신 제품이라도 40만 원대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를 그 400만 원의 가격에 팔다니 이거 명백한 노인 사기라는 생각에 저는 당장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당신 나이 많은 노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야 뭐야? 400만 원짜리 블랙박스가 어딨어? 사기죄로 고사기죄 빨리 환불해. 사기죄요? 이 계약서 보이세요? 이거 되게 아버님이 직접 설명 듣고 사인하신 거예요. 이게 그 증거예요. 사인하셨잖아요. 당신들이 필요 없는 물건을 우리 아버지한테 현혹시켜서 판 거잖아. 이런 엉터리 계약이 어딨어? 바꿔줘. 안 돼. 여보세요. 저희가 아버님을 때려서 억지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 아버님이 직접 자의로 서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취소하시면 오히려 위약금 무십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위약금? 제품을 환불해주긴커녕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가지 구매를 당한 아버지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제 눈치를 봅니다. 분명히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니 이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진짜 이건 아니 이거 뭐 어쩌다가 어떻게 해야 돼? 400만 원짜리 블랙박스를 산 거예요. 그러게요. 인터넷에 이렇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 계약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한 분이. 네. 이 사진 보면서 함께 판단을 해보시죠.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면 VIP, VIP네. VIP 회원 등록 신청서라고 쓰여 있죠. 매달 회비를 내는 VIP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뭐 그런 건데요. 회원제를 통한 사기 수법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 게시물의 경우에 월 42,200원을 96개월, 그러니까 8년간 지불하면서 총 400만 원이 넘는 회비를 내야 하는 거죠. 8년 동안 네. 400만 원을 네. 매달 뭐 4만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비싼데 이게 피해 입은 분들이 근데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블랙박스가 357만 원이라며 실제 구입한 영수증과 함께 글을 올린 분도 있었습니다. 작성자의 어머니가 구입하셨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VIP 멤버십 약정서를 썼고요. 블랙박스를 수리하러 갔던 어머니가 오히려 이 357만 원짜리 새 제품을 설치하고 왔다면서 누군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게시글이 올라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함께 분노를 했습니다. 네. 블랙박스가 오토바이 값이다. 우리 아버지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 또 노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공감 댓글이 그렇죠. 아니죠. 야, 네. 근데 무슨 제품이길래 그 수백만 원이나 할까요? 블랙박스에 금태를 둘렀나 이거? 금태 진짜. 이 아버지가 구매한 건 정말 금태 둘렀을 정도로 비싼 블랙박스긴 했습니다. 전후방만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각도로 영상을 녹화하는 거였거든요. 4채널 블랙박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네, 그래서 복잡한 배선 작업이 필요했고요. 또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제품은 아니었던 거죠. 또 몇 년간 AS를 해주니까 가입비를 비싸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AS를 하길래 무슨 안마, 스포츠 마사지 이런 걸 AS가 있었나? 저도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 계약서를 살펴보면요. 한 해
안마는 아니고요. 2차례 10만 원짜리 메모리 카드를 무상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이 메모리 카드 다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1, 2만 원대 제품 그래, 맞아. 찾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제 VIP 회원제 치고는 이제 너무 약한 게 아니냐. 그래.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1, 2만 원짜리 메모리 카드 갈아주고 VIP 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탈퇴하면 위약금이 있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탈퇴하면 위약금 있는 게 거의 네. 이게 빼박, 소위 빼박인 맞아. 겁니다, 진짜.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일단 고가의 블랙박스 설치했고, 또 6년간 비용을 지불을 하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위약금, 고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 비용, 뭐 제품의 손상비, 그러니까 감가상각 적용하는 거죠. 위약금 문제 때문에 이 계약을 쉽게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다들 네. 토로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가격 비교도 약하고 또 계약서도 세세히 보실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건 사기를 지금 분명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사기죄 아닌가요? 근데 이런 이제 계약 분쟁 갖고 이제 사기죄를 고소하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 이거 민사 문제니까 법원 가서 좀 판단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기죄라는 건 처음부터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제 네. 돈을 편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사기가 되고 네. 일반적으로 계약 분쟁 같은 게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민사로 가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아니 계약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사적 자치 원칙 따라서 계약은 마음입니다. 블랙박스를 그렇죠. 4만 원에 팔던 400만 원에 팔던 사실 그거는 당사자 간의 마음이거든요. 두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그대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소설에 나오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아, 네. 돈을 갚지 않으면 살 1파운드로 줘라. 그런 계약 가지고 소송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계약이 어떻게 판결 내렸습니까? 피 한 방울 나지 않게 이제 해라. 이렇게 명판결 냈는데 우리 법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그 내용이 너무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침해 노인을 속인 경우에는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피해자가 노인분이라고 그랬는데 네. 안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좀 아는 분들이 의외로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분들은 너무 잘 아니까 당연히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이 모르니까 확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좀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맞아요. 오히려 뭘 좀 안다 하는 분들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의외네요. 그럼 이 사기에 대한 예방책은 뭐가 있을까요? 예방책은요, 무조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셔야 돼요. 네. 계약서에 특히 사인하고 도장하실 때는요, 네. 진짜 2번, 3번 생각하셔야 되고, 맞아요. 사실 물건을 구매하는 거, 블랙박스 구매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시기 전에, 사인하시기 전에 뭐 자녀분이라든가 지인분들한테 좀 알아보신다든가, 어디 다른 데에 가서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런 거에 사인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치매라든지 고령의 재력가 노인 있잖아요. 뭐 주변에 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막 엮여요. 네. 뭐 재산을 가져가려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거 찍으라고 해서 전 재산 가져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믿을 만한 뭐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를 성년 후견으로 딱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이 성년 후견인이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봤습니다. 안건우 기자, 이인철, 허지연 변호사, 이정수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년 이후 이혼하는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저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네, 여기
나오셨습니다. 괜찮네요. 예, 지난주부터 저희가 마련했죠. 네네. 예, 지난주에도 상담해드렸는데 예, 주변 반응이 좋았어요. 주변에서 전 보냐고. 오늘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죠.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 또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한번 사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7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외도를 했어요. 처음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걔도 재벌은 안 못 준다고 외도는 못 끊더라고요. 세상에 기운도 좋지. 나이 70이 넘었는데 요즘도 하늘을 팝니다. 아이고. 50년을 참고 살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이혼이 망설여집니다. 제가 이혼을 망설이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돈 때문이에요. 평생 살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 앞으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남편이 경제권을 주고 생활비를 주는 그런 것만 아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본인 명의로 해둔 땅이며 집이며 있으니 아직도 떵떵거리고 다녀요. 근데 정말 배신감이 드는 건 자식들이에요. 재산 있는 지아버지 눈치 보느라 제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 나이에 갈라서면 엄마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그저 참고 살라는데 평생 참고 살아서 이 마음에 화가 가득합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까지 외도하는 남편,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반응이 네. 굉장히 속상하게 하는군요. 네, 그리고 요즘 황혼 이혼이 참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 저희가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담하러 많은 분들 오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고령층의 이혼이 많이 늘어났나요? 어때요? 많이 늘었죠. 저희가 뭐 평균적으로도 실제 20년 사이에 황혼 이혼, 흔히 20년 이상 결혼 생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혼하시는 분들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네. 황혼 이혼이 20년 전에 비해서 8배가 지금 늘었고요. 그리고 신혼 이혼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에 가깝거든요. 최근에는 마치 이게 이혼이 유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아. 황혼 이혼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옛날에는 어떻게든 저희가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헤어질 수 알려달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복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유. 이건 뭐냐면 미리 젊었을 때부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늙어서 보자. 이거를 실현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새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황혼 이혼이 수치상으로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담실장인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혼인 기간별 이혼 건수입니다. 결혼 4년 차는 불꽃 튀는 신혼부부죠. 장애인 아나운서. 근데 싸울 때도 불꽃 튀다 보니까 이혼 건수가 2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5년 이상 10년 정도 접어들면 애 낳고 전우애가 들어서 이혼 건수가 1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0년 차 정도 되니까 붉은색 보이죠? 이혼 확 건수가 올라가요. 갑자기 4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쑥 올라갑니다. 예. 작년 통계에 따르면 이혼 부부 가운데 37.2%가 황혼 이혼이었고요. 무려 3건 중에 1건 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이혼 부부 3쌍 중에 한 쌍의 이혼이 결혼 20년 차 이상인 이 황혼 이혼이라는 거네요. 사실 작년에 이혼 건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줄다 보니까 가족끼리 식사를 많이 하면서 가족 간에 화목해지다 보니까 이혼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 이혼만큼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그래도 같이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전에는 60대 이상 분들은 아휴 이렇게 기왕에 살았는데 그냥 가자 이런 게 많았고 황혼 이혼 얘기는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로 아 일본은 저렇구나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그 황혼 이혼하는 대부분들의 특징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옛날에는 아유 이제까지 살았는데 어떡할게요 하셨던 게 조금 있으면 이제 갈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문화 자체가 사실상 이혼을 못하는 문화였어요.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황혼이혼이란 말이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혼을 못하는 문화였던 데다가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사연자에게도 들으셨겠지만 여성들이 막상 이혼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옛날엔 또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녀들도 부모들이 이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맞아요. 거죠.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혼을 못했는데 요즘 세태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이혼이 마치 연장된 중년들의 젊은 이혼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 굉장히 이혼이 침착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딱 준비를 했다가 이 침착함을 가지고 뭘 하냐면 두 번째, 정보 수집을 해요. 왜냐하면 연금 분할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지, 뭐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 적어도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새는 자식들이 그렇게 응원을 해요. 그게 엄마 네. 이혼해. 그렇게 살지 마, 엄마. 엄마 그렇게 살면 엄마 인생 끝나는 거다. 이렇게 자식들이 오히려 이혼을 독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황혼 이혼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지금 딱 나이가 30대 초반인데요. 네.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아버님 세대인 맞아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인식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보통 어떤 이유로 이혼을 좀 결심하는 걸까요? 이게 참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20년 이상이면 사실 제가 30쯤에 결혼했는데 지금 27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벌써 25년이 다 돼 가는데 네. 사실상 제가 결혼한 그 시점이랑 생각을 해보면 20년이 지난 지가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러면 저도 지금 황혼이혼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중년이혼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만큼 요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혼 사유도 중년들 심지어는 30대에서 40대 초반에 있는 그 연령대 이혼하고 굉장히 이혼 사유가 비슷합니다. 성격 차이 굉장히 많고요. 외도. 또 폭력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복 이혼 있죠? 네. 늙어서 보자. 막내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막내 대학 가고 나서 보자. 네. 이런 대학 이혼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죠. 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상담소장이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이혼 상담을 하는 원인이 다 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연령대와 상관없이 장기 별거와 성격 차이가 가장 많은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도, 폭력, 가출이 순위만 조금씩 바뀌면서 전 연령대의 이혼 사유로 꼽혔습니다. 대부분의 노년 여성들은 그동안 자녀와 남편을 위해 고생했는데 남은 건 병든 몸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내 인생을 찾고 싶다. 이렇게 호소하셨고요. 노년 남성들은 경제력이 없어지니까 소외감을 느낍니다. 고립감을 해소하려다 보니 팬클럽이나 집회 같은 모임에 쉽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연령대가 아무리 높아져도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60대 부부나 80대 이상 부부가 그렇죠. 보니까 비슷해요. 저요. 네. 제가 이제 여쭤볼까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없죠. 노래 있죠. 없죠. 이혼의 나이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이혼하는 연령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에 왜 나이가 없는지 아주 명확한 자료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령 이혼자 연령이 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예. 대만에 계신 할아버지인데 네. 101세에 이혼을 하셨어요. 100일세 이혼을 하셨어요. 요새는 이제 기록을 깨려면 100세는 기본으로 넘어야 가능하신데 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최고령 이혼자는 어떻게 되는가? 네. 여성은 91세고요. 남성은 92세입니다. 대단하시다. 그런데 막상 90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이혼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이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우리가 흔히 약간 그 거친 말로 피 튀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얼마나 맹렬하게 그 이혼 과정에 서로에 대해서 높은 비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원망, 네.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한 처절한 그 절망들이 얼마나 깊게 나타나는지 이분들이 과연 90세가 넘은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 사연을 주신 분을 위해서 네. 직접적인 솔루션을
시간을 제공해 드리죠. 70대에도 외도하는 남편. 네. 자, 볼게요. 습관적 외도는 고질병이다. 아하, 맞아요. 제가 지금 습관적 외도는 고질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고질병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오래가고 즐기고 잘 낫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병이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병적 바람둥이란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바람을 얼마나 피는지 병이다 병을 싶을 부르잖아요. 정도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외도하는데 외모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도할 때 외모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외도 많이 한다는 분들 얼굴 가만 보시면 어떻게 저 얼굴로 외도를 할까?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하는 외도가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종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여러 연구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바람을 병적으로 피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서 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뭐냐? 이분들은 일단 외모가 깔끔하고 말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 말솜씨. 그런데 그 말솜씨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해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사실 그 안쪽으로는 굉장히 비대한 자기애가 발달이 돼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는 일종의 심리적으로는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는 사람이라 실제 외부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안에서는 절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헌신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적이 딱 달성이 되면 바로 돌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말을 잘 사용하냐면 말기술이 뭐랄까요. 이게 파리를 혀에다 넣으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라서 저는 주로 당신과 이런 거를 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가슴 뛰는 느낌은 처음입니다. 네. 당신과 만나서 이렇게 눈이 뜨인 건 처음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능숙하고 능란하게 쓰는데 그게 상황에 잘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크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비대한 자기애, 또 하나는 강력한 지배욕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걸 아주 부드럽게 잘 감싸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사람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발생하니 병적 바람둥이다라고 말하고 보통 이건 관계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습관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 이게 가족과 남을 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심리적 경계가 와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송골매 노래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모두 다 사랑하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리. 예, 모두 다 사랑하리란 아이고, 말이 네.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만 사실은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남을 구분하지 못한 건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냐. 공감력이 내 가족에게는 결여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건 공감력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경계 없고 공감력이 없다면 이거는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연의 남편이 외도를 처음 했을 때, 딱 걸렸을 때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용서를 하면 안 돼. 또 바람을 폈잖아요. 맞아. 용서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세요. 이게 관계 패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네.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는 분들은 뭐가 있는가? 외도를 해요. 그다음에 손이 발이 되게 빕니다. 그럼 배우자가 용서를 해요. 그래, 맞아. 그리고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흔히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싼 용서라고. 쉽고 값싼 용서가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렇죠. 다음번에 또 해도 또 용서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건 뭐냐. 용서해주는 그 순수한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한 조망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되게 바람을 반복적으로 피는 사람들은 보면 그 상대에 대해서 대단히 비상한 머리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런 얘기 들었군요. 바람둥이 유전자가 따로 있다. 맞아요. 부모가 저도 바람둥이면 들었어요. 자식도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걸 흔히 관계학습이라고 부르는데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다른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는 거에 깜짝 놀랐는데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동학대를 당했던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이게 세대학습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게 인간은 다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도도 똑같아요. 내 아버지가 외도를 했어. 그러면 그 자녀들 아들이건 딸이건 다 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정직하고 그렇죠. 더 굳세게 내 가족을 붙들고 있는 가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네. 누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누구야? 누구야? 아니 그리고 살해자 남편분이 그 70대에도 외도한다 이랬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러게. 우리가 어르신 말씀에 그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뭐 이런 말씀도 간혹 하시는데 사실 이분은 관계 중독의 병적 외도라면 사실 스스로가 계속 훌륭한 심리적 왕이고 모든 여성이 자기와 함께 할 때 그때 기쁨을 경험한 분이라 이게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해야 되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사례를 주신 분들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네. 양자의 치료가 함께 갈 때 가능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솔루션 주셨고요. 두 번째. 자식들 말은 한 귀로만 들어라. 예, 아까 자식 얘기도 했어요. 네네. 네. 이게 참 자식이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좀 섭섭하게 들리실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 큰 성년 자녀들은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크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 마음이 작아지고 그다음 대신에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논리적 구조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사례 한번 보시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더니 그 자식들이 아버지 편을 들고 이 어머니를 나몰라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어머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네. 기껏 힘들여서 낳고 키우고 그렇게 평생을 견디며 살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자식의 말을 기울여 들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재산 있는 아버지 편을 든다. 방금 사연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정말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죠. 이게 뭐 엄마도 그래서 네.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남편 믿고 그다음에 자식들 믿고 이 사람들이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리라고 평생을 헌신하시는데 경우에 따라 건강하지 않은 남편도 있고요. 네. 건강하지 않은 자식도 있어요. 이 건강성이라는 건 정신적 건강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스스로를 보호할 자기 보호막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는 때로는 저희가 상담을 받을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하고 허 변호사님 나오셨을 때 귀를 쫑긋했던 이유가 들으면서 아는 거거든요. 네. 엄마들도 법적 준비도 때로는 필요하고 알 필요가 있겠다. 근데 자식들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하듯 말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느 자식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식을 믿어야죠. 네. 보면 못 찾겠어. 엄마 이렇게 저렇게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처음에 들을 때는 납득이 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자기 재산을 위해서 아니면 네. 자기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시선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을 만한 자식은 엄마를 생각해주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를 받고 평생 고통받은 엄마를 기억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믿으시고요. 그런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식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전문가나 아니면 멘토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객관적인 이야기,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말과 귀를 꼭 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자분 아까 영상 볼 때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네. 부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재산 있는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자식들이 엄마 편도 안 들어주고 이혼하지 말고 엄마 그냥 참고 살아라는 얘기를 한다.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게 아버지의 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자, 그 남편의 말과 어떻게 다르겠냐고요. 이 어머니에 대해서 보호막이 전혀 없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 집에 낡은 집에 유리창 하나 딱 깨놓은 상태로 수리하지 않고 있었더니 그렇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유리창을 깨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은 황폐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양상인데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을 이 자식들은 평생에 걸쳐서
봤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혹은 아버지 방식대로는 아니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 어머니를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학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공감력을 전혀 갖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요, 이 사례가. 이 사연의 어머니처럼 자식들이 반대해서 지금 이혼해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냥 참고 사세요 그냥. 이런 자식들 때문에 자식 눈치 보여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엄마를 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사실. 한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부모님 이혼했을 때 그 부모님을 책임지고 싶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을까. 자신이 없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이지도 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그전에 이혼했던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남편이 평생 외도를 했고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이랑 68세가 돼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4살이 어려요. 4살이 어린데 그 4살이 어린 남편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다 버는데 아내한테 한 푼도 안 줘요. 그러면서 평생 외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한 달에 뭐 우리가 여성들이 나이 먹어서 무슨 일할 때가 많지 않잖아요. 일하시고.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조금씩 마트에서도 조금 시간제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 자녀들이 남편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남편은 돌아가고 그리고 아내 혼자 남았는데 부모들을 이 혼자 남은 엄마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치 이혼을 안 하고 살면 더 자녀들이 잘 보호할 것 같고 혹은 뭐 이혼을 하라 그래서 이혼을 하면 자녀들이 막 책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여러 가지 상황의 준비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엄마는 자식들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는 엄마도 좀 이기적이 돼야 된다. 그렇죠. 나의 행복, 나의 삶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뭐 전적으로 그 말씀을 그래서 꼭 한 말씀 드리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행복만 지금부터 생각하셔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솔루션 볼까요? 마지막 솔루션. 한치도 후회 없을 이혼을 해라. 진짜 그래야지.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이혼하란 말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한치도 후회가 없어야 되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우리가 이혼을 이제 하게 될 경우가 뭐 이 사례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혼했으면 골몇 번도 이혼했어요. 진짜. 그런데 가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하고 기억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홧김에 이혼을 하는 건지 이건 구분을 해야 돼요. 홧김에 이혼을 하는 경우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이 남자랑 살고 싶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이혼을 홧김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과 오랫동안 나는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어라고 진지하게 판단한 이 두 개의 사이는 굉장히 괴리가 크고 다르죠.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알고 우리가 내 마음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이혼을 결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침착해야 돼요. 어떤 내가 이혼을 생각했다 그러면 꼭 이혼할 거야 이게 아니라 냉정하고 아주 머리를 차갑게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목표는 뭐냐. 우리가 이혼을 결정한다면 이혼한 후가 이혼하기 전보다 나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인생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뭐냐. 이혼을 할 거면 준비된 이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 적어도 최소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자체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 이후의 적응이 2년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2년 이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빼곡하게 준비를 하셔야 이제 이혼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 후보다 이혼 전의 생활이 지금 생활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합의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재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빼곡히 준비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해보니까 아니야, 이혼하면 안 되겠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럴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례자의 경우는 오랫동안 남편이 평생의 바람을 피웠고 네. 거기다가 아주 뭐 그 사이에 말 못할 눈물 어린 사연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저는 용서도 하지 말고 수용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뭐냐면 반복적으로 용서를 받았던 남자였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 남자를 통제할 능력을 저는 이미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렇다고 이 남자를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이냐.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실제 우리가 흔히 PED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외상후 울분장이에요. 뭔가를 이게 화병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느 순간에 괜찮다 싶었지만 한순간에 훅 쏟아져 나오면서 통제하지 못하는 울분이 나를 사로잡을 이런 증상을 우리가 PED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철저하게 지금부터 이기적이 되시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집중하시면서 이거야말로 나를 위한 첫 번째 상담으로 시작해야 될 절차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사연 속에 이 어머님이 이혼을 결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편은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잘할 땐 아이들도 때리더니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저만 노립니다. 또 이혼 얘기를 꺼내면 손찌검을 할까 봐 무서워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폭력을 됩니까? 행사했어요? 네. 외도를 평상한 데다 폭력까지 네, 행사했어요? 때렸어요. 네. 그런데다가 자녀들도 이런 부분을 그냥 방임해요? 이거는 폭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폭력을 그냥 둔다고 해서 이거 고름이 살되나요? 더 심각한 염증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건 나오셔서 뭘 해야 되냐면 옛날에 여성들이 나오면 갈 곳도 없었죠. 바로 1366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들을 위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그 폭력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자식들이 그 폭행의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맞는 당사자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신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별히 겁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법적 절차까지 다 도와드리는 데다가 지금 가정복귀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돕고요. 자활도 돕고요. 그리고 심리치료도 도울 뿐만 아니라 혹시 필요하다면 네. 숨어 지낼 수 있을 만한 다른 지역에 거주할 만한 주거지를 네. 찾아드리기도 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치료부터 또 생활까지 또 다른 직업을 얻는 것까지 도와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반드시 1366으로 꼭 신고를 주시고 도움을 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주신 분들께 끝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의 평화예요. 누구도 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네. 내게 올 평화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혼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러 정보들 또 도움들을 통해서 내 삶을 남은 삶 지금 70대라고 하셨죠. 앞으로 100+ 시대에 30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건강하게 삶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시면요. 용암 상담소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다양한 고민, 걱정거리 적어주시면 사연을 통해서 솔루션까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해 주신 이호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도 비가 오더니 오늘 저도 아침에 나오는 길에 비 오더라고요. 네네. 이번 주 계속 비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소나기, 비 소식 계속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